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명 중에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된 건데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보면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구속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범죄를 행했다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아니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구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법원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속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 소명이 있었다라고 네.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최근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651억 원 배임 혐의가 있고, 그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700억 원을 이제 뇌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적시가 돼 있었고, 또 그리고 5억 원 뇌물 공여를 한 그런 혐의도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 어느 부분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 651억 배임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35억 원 정도를 유언홀딩스라고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장문영 변호사가 이 페이퍼 컴퍼니로 세운 것으로 조금 의심이 되는 이 회사에 이제 송금을 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혐의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구속에 있어서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소명이 됐다라고 해서 증명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의심이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향후에 재판에서, 그리고 또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서 혐의가 어디까지 입증될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배임 액수를 651억 원으로 좀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이 승부수가 좀 통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미 구속영장 한번 청구를 했다가 검찰에서 이제 기각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이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이 1,000억 원 이상의 이런 배임 행위를 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11월 1일 날 이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하고, 그리고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추가로 이제 재판을 해주세요 이렇게 넘겼는데, 그 공소장에도 이 금액 자체가 최소 651억이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것이냐, 이런 조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범죄 혐의 소명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651억 원 이 부분이 조금 소명이 됐다라고 봤다면 아마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계산과 관련해서 이제 651억 원 계산하는 산정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뭔가 증거라든지 아니면 산정식을 법원에 제출을 했고, 그 부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에 지금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3명이 구속이 됐잖아요.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되게 빠르게 전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초반에. 근데 네.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이 사실은 예전에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영학 회계사만 흔히 말하는 빠져나갔고, 다른 사람들, 남욱 변호사도 똑같이 이제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구속영장 이때 출두하면서 어떤 얘기를 남겼냐면은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축성한 성의 설계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자신은 시의 시행 세칙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처음에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뭐 금액이라든지 뭐 뇌물이라든지 수치를 그냥 그대로 다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추가적으로 뭐 검찰에서 확보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기각이 됐었던 것 같고, 방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확인된 부분만 아주 명확하게 구속될 수 있는 사유들만 이제 잡았기 때문에 2차는 구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을 시켰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반드시 불법을 저질렀고 그것을 다 소명했다, 증명해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일 뿐이지 계속해서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김만배 씨 출두할 때 나는 모든 것을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지금 그림으로도 방금 보여드린 부분이지만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거든요. 정 변호사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공모지침서를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선과의 연결고리 구속에는 좀 실패한 건데, 이렇게 되면 윗선 수사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번 구속영장에 아마 정민용 변호사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팀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팀장으로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 이 공모 지침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을 공모를 할 건데 이제 지원할 사람 지원하세요. 이렇게 하는 공모 지침서가 있고 이 부분 작성을 한 것과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업 협약서를 씁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자 이런 사업 협약서를 쓰게 되는데 네. 이 협약서 작성에 있어서 이 초과이익 환수 부분을 뭐 삭제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법원에서 이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해서 전부 명시적인 언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 원래 원칙은 범죄 혐의에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민영 변호사의 혐의가 아예 뭐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든지 소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검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거나 보강 수사를 네. 해서 아니면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올릴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지금 현재 정민영 변호사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이 윗선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인사로 더 핵심적인 인물은 이 정민영 변호사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조금 더 오래 있었고 아무래도 역할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윗선이 개입된 의혹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정민영 변호사가 이 구속영장이 조금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윗선 수사에 조금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진상 부실장이요. 그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 압박 녹취록에도 등장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정진상 부실장이 실제로 사퇴를 종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바로 불법인 것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퇴를 종용한 배경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현상이고 정치인이 임명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임명과 퇴직을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역시나 사임 표명을 받았을 때 나는 좀 좋았다라는 표현을 본인의 책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퇴를 종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위기 세신처럼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퇴를 종용한 녹취록 이후에 이 사람이 다른 개발건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잘못된 내용이 또 전개가 되고 현 사장이 또 부당한 부동산 특히나 개발과 관련된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또 사퇴를 권고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진상 부실장이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을 안 치거나 또는 유동규를 안 치고 유동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차익을 얻기 위해서 안 치려고 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제를 좀 돌려볼까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도 살펴볼 텐데요. 어제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한 12시간 정도 진행이 됐죠. 김웅 의원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결정적인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고발장 전달자 그리고 뭐 작성자 아직도 특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첫 번째 이제 소환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걸 확인하려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길에 사실 네.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이게 다 끝나고 날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것이다라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귀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진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지는 이 수사가 정말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김웅 의원 출두할 때 어떤 얘기를 남겼냐면 결국은 대검에게 전달을 할 텐데 왜 대검에게 알리지 마라, 보내지 마라라고 이런 표현을 했겠느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시 맥락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면 대검의 일부의 사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검에 보내지 마라, 알리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대검의 어떤 사람을 특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들어갈 때 나올 때 공수처가 아무것도 없다, 아직 발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해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조사였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걸음마를 뗀 것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소환 조사가 2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도 약 50여일 지연됐었고요. 네. 그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고 공수처도 그 사이에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도 아직까지는 확인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차 소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역시 주요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몰랐다라고 한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일관하고 있는 김웅 의원의 이 표현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또는 또 다른 이제 증거나 다른 정황적 증거들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뚜렷하게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처럼 지금 뭐 손준성 검사 그리고 김웅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이들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또 추가 조사뿐만 아니라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우선 이게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고소나 고발 아니면 인지를 통해서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일단은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증거들,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아니면 참고인들을 불러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확보된 증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좀 정립이 됐을 때 이제 피의자를 불러요. 피의자를 불러서 이런 거 지금 물어보고 이게 뭐 함정을 파서 뭐 A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런 뭐 B라는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냥 일단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피의자가 만약에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면 한 번만 조사를 해도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혐의를 다 인정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혐의를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사실관계 지금 본인들이 파악했던 거랑 다른 사실관계를 만약에 진술을 한다고 하면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를 다시 또 확보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면 이에 대해서 또 한번 피해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한테 물어봐야 피해자 신문 조서가 남고 이 조서가 남아 있어야지 재판에 가서도 이거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피해자를 이제 불러서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더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소환 조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밀려서 뭐 체포영장도 청구를 해보고 구속영장도 청구해보고 이랬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또 출석이 언제가 될지는 조금 미지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제 공수처에서 이게 소환이 어렵다 싶으면은 일단은 기소를 하는 그런 방침도 검토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칙은 추가적으로 이런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 조사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피의자 조사를 하고 싶을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조금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질 조사를 해서 이 조서를 남기다 보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서는 대질 조사를 하고 싶겠지만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검사고 한 명은 국회의원이고 지금 일정이 굉장히 두 분 다 맞추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대질 조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발 사주 의혹도 짚어봤고요. 저희가 다음 이슈 데이트 폭력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하철 4호선 기관사가 안내 방송을 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이른바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또 한 언론사가 미공개됐던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 오창석 평론가께서 좀 짧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이제 딸의 어머니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이제 급속도로 많이 알려졌고요. 이 국민청원 같은 경우는 53만 명이 동의한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말다툼 도중에 이 사실은 여자친구가 사실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머리를 먼저 가격해서 때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 남자친구가 굉장히 심한 폭력을 가해서 결국엔 혼수 상태, 기절로 이어져 3주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근데 어머니가 그 53만 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보면은 다툼의 원인이 연인 관계라는 것을 타인에게 알렸다는 이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여자친구가 먼저 가서 타격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미 네. 집에서 싸우고 나온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영상을 공개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니라 바깥에 아파트를 나와서도 상습적으로 이제 폭행을 하고 또 이미 기절한 상태에서 목이 꺾인 상태로 여자친구를 질질 끌어다니는 모습 이 30여 분이 더 공개가 돼서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지하철 기관사가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일단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업무가 배제가 됐다라고 했었는데 후에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감정이 또 격해져 있기 때문에 징계를 위해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지난 10월 7일 업무 정지가 해제돼서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좀 마음이 아픈 네. 얘기인데요. 그런데 경찰이요, 이 전 남자친구를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를 두고 왜 살인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예, 이게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사건 자체가 7월 25일 날 있었고 이 당시에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피해자가 바로 사망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 7월 27일에 경찰에서는 이 상해죄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한 차례 기각이 됩니다.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17일에 이 피해자분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는 경찰에서 부검을 해서 이 부검 소견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상해로 인해서 상해치사까지 이루어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해 고의로 이렇게 폭행을 했지만 이게 결국에 사망의 결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해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9월에 청구를 했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걸 이제 검찰에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도 동일하게 상해치사로 봐서 재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던 것인데 네. 이제 유가족 측에서는 이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폭행을 하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살인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형법상 상해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이제 선고가 될 수가 있고 네. 이게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에 이제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량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어서 네. 유가족 측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이랑 검찰에서는 우선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혹시나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5년 동안 8만 건에 달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논란이 많고요. 이게 너무 낮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이 데이트 폭력 사건의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결과도 지켜봐서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슈큐브 김성수 변호사와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